안녕하세요. 꿈꾸는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어센딩 출판사에서 손임찬 작가님과 박용남 작가님이 쓰신 어른의 기분관리법 심리학 편입니다. 지난번 어른의 기분관리법은 여러 명의 작가님들의 기분관리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며 공감과 위로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심리학 편에선 기분관리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풀어갔다고 느꼈습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손임찬 작가님의 글, 2부는 박용남 작가님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감정관리와 치유라는 같은 주제로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글을 써주셨는데요. 1부는 감성적이고 공감 중심이라면 2부는 분석적이고 해석적으로 접근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저에게는 책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가님들의 글을 전부 다 낭독하고 싶어 1부에서 3파트, 2부에서 3파트를 낭독할 예정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콕 짚어 말씀해 주셔서 선택해본 파트들입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분관리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길 바라며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1부.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감정은 정말로 당연한 걸까? 인간의 감정을 다룬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가 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감정을 제어하는 감정조종실이 있는데, 기쁨, 슬픔, 버럭, 분노, 소심, 두려움, 까칠함 등 서로 다른 감정들이 한 아이의 행동과 선택을 좌우하는 장면은 영화 내내 유쾌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준다. 이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이란 제목처럼 인간의 감정과 그 감정의 표출을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인사이드는 감정을, 아웃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의 표출을 뜻한다. 인사이드 아웃에는 다양한 심리학적 요소들을 녹여냈는데, 1편에서 감정들이 합심해서 아이의 어린 시절 순수함을 지켜냈다면, 2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서는 기존 감정과 더불어 새롭게 끼어드는 부정적 감정들이 한층 더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바로 따분, 불업, 당황,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불안이다. 나 역시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어느새 불안을 감정조종실의 주인으로 삼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린 시절 나는 하루 대부분을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어디서든 친구를 쉽게 사귀었는데 새벽까지 만화책을 들춰보면서도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불안이라는 손님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이 손님은 살갑게 구는 법 없이 수시로 내 등 뒤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증폭시켰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생각, 도망치고 싶은 생각. 생각해보면 불안이란 감정이 들 때마다 다양한 감정이 증폭되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회피를 많이 해왔다. 그럼에도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을, 즉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한다. 내 인생에서 불안이라는 폭탄이 처음 터진 건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다. 앞서 말했듯 당시난 별다른 걱정이 없었기에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었고 성적은 당연히 바닥이었다. 그때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학생은 힘겨운 환경 속에도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난 드라마 속 설정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공감된 적이 없었다. 애초 의욕이 없었기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누워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애써 외면할 뿐이었다. 앞선 이야기에서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나의 유년기는 불우했다. 어린 시절 이혼하신 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생활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 기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인생 시궁창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나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밥벌이 못하는 어른이 된다는 건 예견된 미래였다. 나는 소위 똥통 고등학교라 불리는 곳에 진학하면서 일찍이 정신을 차린 케이스다. 우리 집은 내가 해내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겠구나. 이것이 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말뜻 그대로 생존에 대한 문제였다.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고민도 아니었다. 돈이 없으면 차별당한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는다. 이런 최소한의 당연한 누림조차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용기와 자신감이 생길 리 없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 인생에서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 지금이야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엔 몰랐다. 그저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하다란 생각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면서 불안의 감정은 나의 인생을 또래보다 일찍 경쟁사회로 밀어붙였다. 나이가 어려도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모든 사람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냉정했고 나는 마치 절벽으로 내몰린 듯한 불안감에 절절매기도 했다. 가진 게 없으면 설령 자신의 인생이라 해도 선택지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에 나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삶의 원동력의 첫 시발점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 뒤에 살아온 내 인생은 꽤나 치열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해내고 싶은 미래가 전부 날아갈지도 몰라. 이런 속삭임이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게 맞는 업을 찾기 위한 도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까지 말이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불안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매달 달성해야 하는 매출 수치,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루틴, 일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은 인사이드 아웃 속 두려운 캐릭터가 조종실을 장악한 장면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시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더 일찍,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무너질 수 있어. 이렇듯 불안을 일종의 동력 삼아 버둥거리다 보니 정작 내 앞에 있는 작고 소중한 즐거움을 곱씹을 기회는 점점 사라졌다.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놀러 다니거나 여러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굳이 돈 걱정 없이 말이다. 그런데 당시 나는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수치를 보며 좌절하고 필요 이상의 압박 속에서 지냈다. 돌이켜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몰려다닌 밤거리나 주말 오후에 느긋하게 공원을 산책하던 순간이 무척이나 값진 기억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이런데 시간 쓰면 안 돼. 제대로 쉬면 죄책감이 드니까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올감했다. 어느 정도였느냐? 술집에서도 술에 취하면 자기 개발을 위한 전자책을 꺼내서 볼 정도였다. 나의 감정 조종실을 장악한 불안이 다른 감정들에 너희는 지금 나서지 마. 이건 내일이야. 라고 호통치는 격이었으니 기쁨이나 여유 따위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불안을 동력으로 삼되 삶 전체를 짓누르게 두지 말자. 그것이 어른의 길이다. 물론 나 역시 알고 있다. 유독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사회에서
불안이 삶 전체를 짓누르지 않게끔 기분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이상적인 어른처럼 지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마주한 감정 지형 역시 비슷하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따분함, 혐오감, 부끄러움, 불안, 우울감 등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든다. 이는 어른이 된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도전.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조종실에 초대된 낯선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 감정들은 제멋대로 날뛰기도 하고 가만히 있던 평온을 한순간에 혼란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정적 감정이라고만 치부된 것들에도 저마다 역할이 있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고, 분노는 부당한 상황에 맞설 용기를 주며, 슬픔은 잃어버린 것을 제대로 애도하도록 돕는다. 문제는 특정 감정이 우리 삶의 전부를 삼켜버리는 데서 생긴다. 내 경우에는 불안이 너무 커진 탓에 그 효과가 한계점을 넘어선 순간 나머지 감정들이 맥을 못 추고 가라앉고 말았다. 결국 모든 감정은 필요한 만큼만 균형을 지켜야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불완전함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열린다. 한 번은 뜻대로 되지 않는 프로젝트 때문에 몇 주간 식음을 전폐하듯 지낸 적이 있다. 이 정도로 몰두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는 끝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탓이었다. 당시 나는 뭐에 쫓기듯 매달렸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창의성도 유연성도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내 한계를 더 빠르게 드러낸 꼴이었다. 그렇게 우물 안에 갇혀 허우적대다 보니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여유조차 허락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배운 건 불안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압하는 대신 어느 정도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불안이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 일에 대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싶다.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진 말되 그것에 나머지 모든 감정을 양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선을 긋고 나면 기쁨이 다시 조금씩 머리를 들고, 슬픔도 눈물을 통해 나를 위로해주고, 분노마저도 필요한 때엔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인사이드 아웃2의 결론도 아이가 복잡하고 미묘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잊힌 줄 알았던 부정적 기억과 감정이 돌아와 비로소 어른스러운 나를 만든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에는 꼭꼭 눌러두었던 창피함, 무기력, 두려움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했음을 뒤늦게 알아채듯 과거를 수용하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통합하는 과정이 된다. 덮어둔 상처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더 진한 흉터를 만들며 또 다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다만 그 주인에게도 배움이 필요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의 무게를 단숨에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감정들과 공존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불안을 아예 몰아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 차라리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 이유가 뭘까? 어디까지 준비하면 적당할까? 라고 묻는 편이 낫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불안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다른 감정들이 제 목소리를 낼 공간이 생긴다. 작은 기쁨이라도 반짝 얼굴을 내밀고 슬픔이 눈물로 폭발하기 전에
적절히 흘러나오게 된다. 인사이드 아웃의 마지막 장면에는 한때 대립각을 세웠던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성장의 문을 연다. 둘 중 하나의 감정만으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다. 이러한 원리를 불안에도 적용해보자. 불안을 구박하듯 몰아내기보다 메인 조종간을 잡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이다. 만약 당신이 긴 시간 동안 불안에 지배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스스로 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대개 그 답은 당신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정하기 두려워서 피해온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약간의 용기와 자기돌봄을 더하면 오래 묵은 불안을 새롭게 이해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틈새로 기쁨, 슬픔, 분노 등 다른 감정들이 들어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유기적 움직임이야말로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더 가까운 상태다. 결국 불안은 우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한계를 시험하고 더 넓은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불안이 모든 공간을 점령하도록 두면 삶은 온통 두려움의 각본으로 채워지고 만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자리할 때 비로소 자유스러운 아이디어와 긍정적 에너지가 피어났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하나를 스스로 답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그 자체일 것이다. 불안이 메인 조종간을 잡지 않도록 가끔은 감정조종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다양한 감정과 나란히 앉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어느 날 불안이 더 이상 무섭기만 한 적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멈추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뇌,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의 안도, 뒤늦은 폭탄. 앞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불안해한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강박으로 인한 불안이 가득하다.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은 경쟁에서 밀리면 실패라고 가르치며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세뇌시킨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 경쟁에서 밀리면 인생의 패배자로 여겨지기에 세상에 도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결국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란 생각에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 일상의 과제를 미루는 행동은 더 큰 불안을 만들 뿐이다. 우리는 간혹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일을 지연시킬수록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목덜미가 뻐근해질 만큼 압박감이 커지는데도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결국 미룬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게 바로 회피 행동, 감정 회피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인 것이다. 회피는 불안이나 두려움, 슬픔을 모면하려는 본능적 반응이고 통제는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려는 행동이다. 회피와 통제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편도체와 전두엽, 기저액, 시상하부에서 조절된다. 회피 행동을 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처음에는 이번만 피해가면 좀 편하겠지 같은 짧은 안도감을 얻지만 그 뒤엔 더 커진 불안이 폭탄처럼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직접 문제를 마주하지 않았기에 두려움을 다룰 방법도 모르고 상상 속 공포는 계속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주저앉히기 일쑤다. 그렇게 방치된 불안은 점차 모든 상황을 더 어둡고 힘겹게 보이게 만든다. 이를테면 해야 할 과제나 직장에서의 중요한 업무를 미뤄둘수록 머릿속은 그 문제를 더 거창하고 심각하게 상상해버리는 것이다. 잠깐의 안도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결국 그 압박감이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기회를 막아버리는 회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회피하는 걸까? 여러 가지 심리 요인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완벽주의가 큰 몫을 차지한다. 처음부터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 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다. 실제로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가 작은 실패조차 허용하지 않고 미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든다는 점에서 회피 성향을 강화하기 쉽다. 둘째, 확실성에 대한 갈망이다. 실수 없이 100% 성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도전 자체가 막막해진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시험이든 혹시라도 틀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큰 부담을 갖게 된다. 셋째,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다. 괜히 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혀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시기다. 특히 주변에서 그 선택 잘못된 거 아니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들을까봐 아예 도전하지 않는 편을 택하기도 한다. 불안과 회피가 얽히면 스스로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한다. 예컨대 시험을 앞두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안 보는 게 낫겠어 라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겪어볼 기회마저 잃은 채 막연한 두려움만 계속해서 키워가는 격이다. 비단 시험뿐 아니라 새로운 일이나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고 회피해버리면 그 관계나 활동이 선사할 즐거움이나 배움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다. 해결책은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안은 회피할수록 점점 확장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안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이다. 예를 들어 낯선 음식을 먹지 않고 상상만 하면 맛없으면 어쩌지? 라고 망설이지만 막상 한 입 베어 먹으면 먹을만한데? 하고 안도하거나 역시 입에 안 맞네 라며 체념하게 된다. 실제로 시도해봐야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경험을 통해 뇌가 이건 해볼만하다 라는 정보를 획득하면 그 다음 시도는 한결 수월해진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려놓기와 자기 관찰이 있다. 먼저 내려놓기는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은 아니기에 어떤 문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책임질 일과 굳이 떠안을 필요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보자.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야까지 모두 끌어안으려 한다면 스스로 숨 쉴 틈조차 없애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자기 관찰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불안이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그 원인이 과거의 특정 기억에서 왔는지 아니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건지 조금씩 분리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발표 때 망신당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 회의나 모임을 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꽤 많다. 회피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도해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방 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바닥에 신발부터 가지런히 두는 식이다. 이렇게 작은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라는 용기가 생겨난다. 물론 처음부터 불안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번 작은 도전을 할 때마다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자라난다. 이를테면 단 한 사람 앞에서라도 말을 꺼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도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싹 트는 시기다. 지금의 감정을 인정하되 움츠러들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불안과 회피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본능적 반응이지만 거기에 계속 머무를 필요는 없다. 후회가 두렵더라도 그래도 해본다 라는 마음이 불안과 회피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뇌는 점차 이 정도 실패쯤이야 견딜 수 있어 라고 재해석하게 된다. 지금 혹시 미뤄둔 무언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도하자. 책상 위에 잡동사니 치우기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등 그동안 미뤄둔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워낼 때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나를 짓누르던 불안을 조금씩 걷어내고 회피의 길 대신 실행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그 한 걸음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한 도전은 우리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큰 가능성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해리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뱀과 소통할 수 있는 파셀텅이라는 능력이다. 해리는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해리가 어둠의 힘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데 해리는 어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동료들을 구한다. 해리와 친구들은 간혹 규칙을 어길 때가 있다. 물론 이런 행동은 표면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규칙만 준수했다면 이들은 결코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성격을 일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낯선 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시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싶은 의문과 불안 속에서 자기 혐오에 가깝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고 자기 비판적 성향이 큰 학생들이 시험 전 불안을 극도로 느끼면서도 단기적으로 준비량을 크게 늘린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성과 뒤에는 장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자기 혐오나 자기 비난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 대인관계 갈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한번 성과를 내고 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서 결국 번아웃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점을 시사한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불태우는 일은 뜻밖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보상적 노력이란 심리기제가 깔려 있는데 무언가 결핍이나 결함이 있다고 느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흔히 완벽주의 성향과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이러한 노력이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지만 반대로 자기 혐오가 극단적 결핍감으로 작용하면 삶의 전반에 걸쳐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일에 전력을 쏟는 형태가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더는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지치게 만들 위험이 높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과잉 노력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코앞에 닥친다. 결국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무기력감이 깊어져서 오히려 하고 싶은 일조차 시들해진다. 번아웃과 자기 혐오가 뒤따르기 쉬운 과잉 노력은 우리가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내재된 자기 혐오의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힘을 제대로 보듬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고 지쳐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불태우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감정은 때론 가장 밝은 길을 밝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확장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새로운 관계, 활동, 지식, 성취 등 내가 가진 내적인 자원이 확장될 때 긍정적 정체감과 높은 심리적 만족을 경험한다. 반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만 느낀다면 그 결핍감을 메우기 위해 과잉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잉 노력을 자기 확장의 관점으로 바뀌면 많은 게 바뀐다. 내가 평소 읊조리는 니체의 글을 소개하겠다. 위대한 경멸의 순간을 맞이하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다. 그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한가운데서 썰물이 되기를,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중략. 형제들이여 말해다오. 그대들의 몸이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그대들의 영혼 자체는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이 아니던가? 그렇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바다이며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은 그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다. 그대들의 행복,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이상과 그대들의 덕이 역겨워지는 순간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니체는 더러운 강물과 바다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을 지혜롭게 포용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거대한 바다는 우리가 갖게 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결핍감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상징한다. 즉, 더러운 강물이 밀려와도 내 본질은 망가지지 않을 만큼 확장된 자아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혐오나 결핍감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스스로를 더 크게 키워나갈 기회로 삼는 것이다. 주로 타인이 대상이지만 때로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는 감정, 즉 자기 혐오가 들 때마다 기억하라. 더러운 강물과 같은 역경이 밀려와도 거뜬한 거대한 바다가 되어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이 되어라. 오늘의 태양이 지더라도 내일 다시 떠오르리라 다짐하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게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거대한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바다는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여도 결코 그 자체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 2부. 관계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그림자 속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라. 심리학에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프로이트와 융은 심리학 역사의 양대산맥으로 꼽힐 만큼 중요한 인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구조와 무의식을 탐구할 때 중요한 이론이다. 둘 다 인간의 무의식을 심리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두 사람의 차이도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의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이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의 정신은 원추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추아는 본능적인 사람, 자아는 현실적인 사람, 초자아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 자아가 원추아와 초자아를 적절히 통제 조정하여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성격이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융은 개성화 과정을 거쳐 자아와 무의식이 통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내적 성장과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와 융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무의식을 탐구했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두 사람의 이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 심리치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내 안의 그림자를 찾아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융이 주장한 인간의 내적 성장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무의식에 깃든 내용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와 통합해야 한다. 융이 한 말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분노나 시기심, 불안, 무기력 등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곤 하는데 오히려 분노나 불안의 감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무의식에 묻었던 창의력이나 욕망은 이제 삶을 재미있고 활력있게 만드는 자산이 되는 것이다. 가령 무대의 퍼포먼스나 창작 작품으로 자신을 폭발시킨 예술가처럼 우리도 어두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창의적 사고와 실행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두운 감정의 핵심에 그림자가 있다. 여는 말에서 밝힌 어두운 감정의 활용법처럼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를 인식하면 불필요한 자기 혐오나 대인관계의 파탄을 피하면서도 가만둘 수 없다라는 강렬함을 추진력으로 쓸 수 있다. 난 늘 괜찮아야 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압박감은 그림자를 더 깊숙이 숨기게 만든다. 결국 내 안의 어두움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시작점이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적으로 두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본다 라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을 열어준다. 그리고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그러나 인정하지 못했던 힘도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다. 어두움이라고 해서 늘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두움에 담긴 잠재력을 발굴해낼 때 참 살아볼 만한 삶이다 라는 깊은 확신이 찾아온다. 감정은 인간의 한 부분이다. 특히 어두움의 감정은 매몰차게 밀어낼수록 더 요동친다. 물론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이기에 이기적이거나 화낼 때도 있고 때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속 상처가 아물고 자존감도 회복된다. 또한 남들도 저마다 말 못할 불안정함이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면 대인관계 역시 부드럽게 바뀐다. 어두움이 있어 밝음이 있다.
우리는 성장하고 노력하며 발전해왔지만 어딘가에서 막혀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힐 때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빛, 긍정적 감정과 어두움, 부정적 감정이 섞인 나를 자연스레 인정하면 의외로 마음이 편해진다. 아직 다루기 익숙치 않은 자아의 일부와도 조금씩 맞춰가면서 점차 인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와의 화해이자 그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배트맨과 조커처럼 반영웅이나 악당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어딘가 결함이 있고 어두운 면이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착하기만 한 주인공보다는 자신의 그림자를 품고 갈등하며 성장하는 인물에게 더 마음이 간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한 자기 존중감이 생긴다. 내 안에 분노나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게 어두운 면이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무작정 표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이럴 수도 있음을 알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룰까를 고민하라는 의미다. 이는 무술수련과 일맥상통한다. 무술수련의 목적은 필요할 때 자신과 타인을 방어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공격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다. 결국 그림자를 지닌다라는 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억눌린 괴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즉, 그 어두움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삶 속에서 해석할 때 통합이 시작된다.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자칫하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 평소 부끄러워했던 욕구와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없다.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라. 융은 내적 성장을 위해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또한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융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꿈을 분석한다. 나의 억눌린 감정은 종종 상징의 형태로 꿈에 나타난다. 왜 저런 이미지가 등장했을까? 그 장면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 를 곱씹는 습관을 통해 무의식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지금 갑자기 무기력해졌지? 라고 묻는 습관을 길러라.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해보자. 셋째, 예술적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 평소 억눌렀던 감정을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악기 연주 등으로 표현해보자. 이를 통해 상처가 자연스럽게 분출되는데 그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무의식 속 메시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자 통합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게다가 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이전에 다뤘던 상처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스스로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다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힘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겠다. 착한 사람은 왜 자신을 희생하기만 할까?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에 시달린다. 쉽게 말해 착해 보이고 싶은 것이다. 이들은 겉보기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들이 보는 자기 이미지만 신경 쓰고 자신을 챙기지 못한 탓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가령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남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남아있는 건 초라한 자신뿐이다.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흔히 말하듯 정말 착한 사람이 살기엔 이 세상이 악해서일까? 이번 장에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착하다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다. 이미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상기하며 따라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타인의 기대와 압력,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라는 말에 억지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가? 사실 배도 안 고팠고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었는데 단지 친구가 실망할까봐 또는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내 삶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단순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거절이 불편해서 그러는 걸까? 이에 관해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먼저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은 낯선 사람과 나란히 앉았다. 낯선 사람은 말없이 초콜릿을 집어먹더니 조용히 그릇을 건넸다. 어떤 강요나 권유가 없는 무언의 행동이었다. 과연 이 대학생은 낯선 상대를 따라 초콜릿을 먹었을까? 이어서 또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향과 상관없이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렇듯 단순한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평균에 맞추려는 심리. 시험 성적이 유독 잘 나왔을 때 친구들 앞에서 괜히 점수를 숨긴 적이 있는가?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너무 튀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입을 다물었던 순간은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취를 일부러 감추거나 낮추는 행동을 한다.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돋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질투하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개인의 성공을 스스로 억제하게 만들까? 라는 질문을 토대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진행한 후 경쟁 상황에서 선택을 유도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 혼자 뛰어나게 성공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묻고 이후 실제 과제 수행에서도 일부러 덜 노력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만 돋보이는 상황을 불편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속상해할 것 같아요. 나만 튀면 괜히 미움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과거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평균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였다. 성공이 기쁜 일이 아니라 주변의 기분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 요소가 작용한 것이다. 실망을 주는 연습을 하라. 남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미술치료사 케이트 오브라이언은 이런 사람들의 사연을 오랫동안 다뤄왔다. 그녀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짜 욕구를 숨긴 채
착한 사람이 되려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남의 기분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할까? 케이트는 그 이유를 어린 시절의 역할에서 찾았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거나 너 때문에 힘들어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느끼는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다. 또한 비교나 비난을 자주 받은 환경에서 컸다면 사랑받기 위해선 끊임없이 남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두려움은 성인이 된 후에도 남아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혹시 실망시키진 않을까 고민하게 만든다. 결국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타인의 기대 속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케이트는 우선 두려움이 한때는 우리를 지켜주었음을 인정하라고 조언한다. 어쩌면 그 두려움 덕분에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작은 실망을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니요 라고 말해보기. 완벽하지 않은 모습 보이기. 굳이 핑계를 대지 않고 거절하기. 그리고 그 결과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라. 물론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수치심에 대한 공포.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 혹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일까? 심리학적 연구들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가리킨다. 바로 타인을 실망시켰을 때 밀려오는 수치심의 공포다. 수치심은 내가 잘못됐다란 감각을 만들어내며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없어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피하려 하고 결국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즉, 착함은 때때로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을 때 선택하는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것은 일종의 통제 욕구와 연결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늘 착하고 수능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이 벌어지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과 함께 심한 수치심이 올라온다. 그래서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연기하지만 그 연기가 반복될수록 진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점차 억눌리고 내면은 지쳐간다. 표면적으로는 착한 사람, 화목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는 거절당할 두려움, 갈등에 대한 공포, 자신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받을 수도 있는 비판이나 거부에 대한 극도의 회피가 깔려 있다. 이번 심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학습되기도 하고 개인이 가진 기질적 민감성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착한 얼굴을 유지하려는 페르소나가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억압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는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무의식의 심층에서 힘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의외의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계속해서 자기를 갉아먹어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철학자 니체도 힘이 없어서 착한 척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능동적으로 선택한 선함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갈등이 두려워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순응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착함은 사실상 두려움의 산물이 된다. 갈등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아예 공격성이나 저항심을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나 그걸 감당할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한 착함이란 공격성이나 힘은 있지만 그것을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을 선택하는 상태이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 그렇다면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예라고 답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상대가 나를 싫어하거나 실망할까봐 두려워서일까? 만약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늘 예라고만 답하는 관계 패턴이 계속된다면 이건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수록 나는 진짜 내 모습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매번 상대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화가 나는지 스스로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은 피로감, 억울함, 공허함, 자기혐오 등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맞춰줘도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기에 더 큰 좌절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라는 서운함이 커진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제 난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하는 식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적하듯 남에게 과한 친절함을 베푸는 건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공포의 문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실망해도 괜찮다. 그들의 시선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보고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자기암시가 아니라 그동안 타인의 평가가 곧 내 존재 가치라고 믿어온 사고방식을 바꾸는 핵심 연습이 된다. 이러한 반복 작업을 통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여 온전한 나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 나는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 수치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라. 앞에서 언급한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만약 불편함을 느꼈다면 바로 그 지점이 그림자가 감춰진 곳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1. 내 감정 자각 훈련. 일기를 쓰거나 상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를 통해 지금 내가 왜 얘라고 했는지,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왜 참았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분노, 두려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부정하지 않고 아, 이런 감정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라고 자각해본다. 2. 작은 아니요 실험. 늘 얘만 외쳐온 사람은 아니요를 말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정이 빠듯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같은 짧은 문장을 연습해보는 것이다. 이 작은 아니요 경험이 쌓이면 거절하더라도 관계가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구나. 거절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새로운 확신을 얻을 수 있다. 3. 자기가치 재확인.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되뇌자. 어린 시절 학습된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란 내면화된 믿음이 강할수록 이를 깨트리기 위한 확언이 필수적이다. 그러니 실망을 안겨줘도 괜찮다.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 곱씹어보자.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착함, 호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피하려는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나 자신도 어느 순간
그냥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렵다 라는 심리가 숨어 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앞서 인용한 글들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온유함이나 친절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기계적으로 발동되는 착함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자유 가운데서 선택하는 온유함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내 안에 공격성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롭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라는 믿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갈등을 빚거나 누군가를 실망하게 해도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주자.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제 남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쟁취해보자. 선택을 통해 생기는 갈등이나 실망은 오히려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완벽한 자신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라. 앞에서 말한 온전함에 대해 좀 더 말하고자 한다. 사실 온전함이란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불리는데 직장에서는 최적의 성과나 완전 몰입, 직무 적합성이라는 말로 불린다. 육아 과정에서는 정체성 형성이나 성숙함이란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온전함은 영적 통찰이나 깨달음과 비슷함의 의미로 다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신경증과 괴로움, 그리고 본성의 어두운 부분을 이전처럼 단순하게 치료해야 할 악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한 상태를 개인이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로 여긴다. 심지어 자율적인 힘으로 삶을 건설해 나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 본성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아우르는 시각을 갖추려면 긍정성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바우마이스터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을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의 관점에서 본다. 좋은 행동이 나쁜 행동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그 체계를 통해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의 이면을 보면 대개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돕고자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바우마이스터의 이 말은 융이 주장한 온전한 사람은 신과 함께 걸어보기도 하고 악마와 싸워보기도 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춘 존재이며 진정한 성숙과 통합은 어둠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떨쳐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편한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즐겁지만 의미 없는 삶과 즐겁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삶, 이 중 어떤 삶이 나을까? 선뜻 결정하지 못하겠는가? 질문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하겠다. 단 1시간만 놓고 본다면? 일주일만 놓고 본다면? 1개월 후 또는 1년 후라면? 아마 시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의미는 있지만
즐거움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밋밋해서 견디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만 쫓으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놓칠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현재의 뿌리를 두어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래의 의미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즐거움과 의미가 시소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두 가지는 삶에서 전혀 다른 시점에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 동시에 겹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눈앞에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포기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친구와의 즐거운 만남을 포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즐거운 시간을 포기한 것은 아쉽지만 목표를 이루고자 그 시간에 러닝으로 체력을 단련하거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불편함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간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희생적인 행동들로만 채워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핵심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대신 어떤 감정이 기능적으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둘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로버트 비스워스 디너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했다. 즐거움 1시간 더하기 성장과 희생 1달은 온전함. 이 공식의 핵심은 장단기 균형이다. 즉, 즐거움을 1시간으로 짧게 제한하고 1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전과 노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장과 희생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듬고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러한 도전이 쌓이면 자아 확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함으로써 진정한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대립구도로 놓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움과 익숙함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냐이다. 어느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움과 익숙함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은퇴 전 직장인들은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새롭고 다채로운 활동으로 가득할 것으로 상상했다. 반면 이미 은퇴한 이들은 이전부터 쌓아온 익숙한 관계나 환경을 더 중시했다. 이렇듯 사람은 새로움에서 오는 흥미를 갈망하면서도 안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도감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성장과 배움을 위해선 때때로 낯선 환경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나친 혼란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반면 안정적인 삶은 마음을 편안히 해주지만 너무 익숙함에 안주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움과 익숙함, 두 가지 요소를 번갈아 경험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올바른 길과 온전한 길의 차이. 당신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보자. 아마 막연한 공상과 목적 없는 방황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어른은 그 시절의 방황을 비생산적이라 치부하지만 사실 그러한 방황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나름의 변화를 준비했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 수면의 일렁임을 관찰하거나 정체 모를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핏 낭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그 사람의 내면에 성장의 씨앗을 심기도 한다. 문제는 우리가 지루함이나 공허함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쉽게 자극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만 심심해도 즉각적인 재미를 찾아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의미 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경험 회피를 반복하면
지루함이 주는 창의적 도약과 내면적 성찰의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자칫 지루함과 공허함에 빠지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유념할 점은 새로움은 흥미로운 만큼 위험을 수반한다 라는 것이다. 가령 지나치게 낯선 환경이나 잦은 변동은 생활 전반의 안정성과 통제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새로움과 익숙함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이라는 변수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즐거움은 단기 현상으로, 의미는 장기 현상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새로움은 대개 빠른 템포의 몰입과 연관되고 익숙함은 느리게 시간을 느끼면서 현재 상태를 음미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GPS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GPS는 경로를 이탈했을 때 운전자를 비난하지 않고 새 방향만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가치와 목표를 파악했다고 해서 오직 한 가지 선택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중간에 다른 길로 셀 수도 있고 가치관에 어긋나 보이는 행동이나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언제나 올바른 길을 고집하려는 강박은 오히려 온전함의 길을 막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가끔 모순적이거나 심지어 위선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인간다움의 일부다. 우리의 인생은 단편적인 선악구도나 단 하나의 완벽한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즐거움과 의미, 새로움과 익숙함을 계속 오가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차츰 온전한 존재에 가까워진다.